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미래파 기획 세미나 6월 인본 미래사회 한국의 미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저랑 그다음에 그 KMI에 계시는 박종훈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 부동산 관련 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오늘 저기 또 청중분들도 좀 있으시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잘 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수도 많고 그다음에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그 늦게 방송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뭐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일단 먼저 바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발제를 좀 하면서 이 한국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그 트렌드에 대해서 도시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의 인구 문제와 직결되어서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박종훈 박사님께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특히 한국적 맥락을 엮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 사회와 연계되어서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변하게 될 건가를 같이 좀 논의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저기 미력 지금 현재 그 순위 버팔로에서 부교수로 있으면서요. 서울대학교에서 김민 부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활동을 위해서 그 미력학 코리아를 만들어서 지금 다양한 그 연구개발업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기획 세미나는 이 교육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그 주제는 이런 미래 국토 개발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요. 그에 따른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앞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산업혁명의 이 새로운 물결이 지금 이제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냐를 이해하려면은 사실 이제 산업혁명의 그 과정을 좀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겠지만 그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가 이 전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기계화의 그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거대 산업이 영국에서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했냐면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팩토리 시티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공장화된 도시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인플로이 중심으로 그 뭐죠 노동자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모이게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또 이거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시티가 또 주 배후 도시에서 또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도시들이 거대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했던 또 하나의 거대한 그 흐름이 전기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관해수업에서 시작되었던 섬유공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장에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으로 저희들이 부르면서 이제 자원들을 찾아야 되고 이게 또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그 있는 수출입 이거 팔고 이제 팔로를 확보해야 되니까 수출입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되면서 이제 무역 중심으로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시티라든지 뭐 샌프란시스코나 영국의 뭐 대부분 도시들이 해변가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대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그 많은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이 도시들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이 대표적인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산업혁명이 가져왔던 대표적인 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생산자 중심의 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개발이라는 게 노동자를 모아서 도시가 발전이 되고 커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뭐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특히 이제 자동차 등등이 되면서 이게 바깥으로 교외 지역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스프롤이라는 그 도시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게 되는 이런 그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3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에 대한 3차 산업혁명이냐 4차 산업혁명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터넷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모든 게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물리적인 그 장벽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제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단초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IoT,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이런 걸로 해서 이 장벽을 넘어서서 초연결되는 시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가장 큰 특징을 사물과 사람과 공간이 초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요즘 많이 하는 AI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초진화되는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산업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 산업 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를 4차 산업혁명으로 하는데 이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산업혁명을 통한 그 과거의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고 이러한 것들이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기본적인 이 철학이 되는 겁니다. 경제의 철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거와 이제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좀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장기적인 한 200년간의 어떤 그 경제사의 그 흐름을 가는 게 아니라 정부의 발전 전략에 따른 그 압축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그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의 그 국토종합 개발 계획을 가지고 지역 불균형 발전 중심으로 이 도시 집중을 정부 주도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특정 지역의 재화 가치를 다른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확산시켜서 단기간에 국가 전체의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발전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그 이슈들이 실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가져왔던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저렴하게 보급이 되지만 자원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자원을 쓰지 못하게 되는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집중 개발 전략을 쓰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 50년 내에 이 도시의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고 서울 중심의 거대한 이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자원들이 서울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서울이 이제 소비지 모든 거에 소비 형태 소비를 이렇게 쓰게 되는 소비를 하게 되는 이런 그 도시로 이렇게 가면서 도시 비도시 간의 이 공간적 불균형이 급속도로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에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그 낙후된 시설들을 다시 개선해야 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기대 수익이 높아질 거다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갑자기 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inverse U curve라고 그러는데요. 그 U자 모형이 이게 이제 효용과 인구의 영향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게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인버스 U 커브인데요. 이 인버스 U 커브가 도시가 하나만 보시면 효용이라는 건 여러 가지 컨셉인데 이게 그 결국 도시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베네핏 도시에 살게 되고 도시도 뭐 어떤 한 지역에 살게 되면 그 도시에서 만족도가 있을 거고 또 도시에 살게 되면서 도시든 지역이든 한 지역에 살게 되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넷 개념으로 보시게 됩니다. 순편익 개념인데요. 그 순편익 개념을 우리가 효용이라고 유틸리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보시면 이제 처음에 도시가 그 팩토리 시티처럼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포럼 시티나 팩토리 시티처럼 조그맣게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왔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효용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용이 점점 좋아지다가 어떤 맥시멈에 달하게 됩니다. 인구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맥시멈 위치에 달하게 되면 그 효용이 이제 최대화가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에 살게 됨으로 해서 집값이 높아지게 되고 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범죄도 좀 많아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도시에 살면서 공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 네거티브한 효과들이 포지티브한 효과보다 커지게 되면서 넷 베네핏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도시가 맥시멈에 달하기 그 효용이 맥시멈에 달하기 전까지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이런 인버스 U 커브를 가진 게 기본적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서울같이 빅도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치하게 되겠죠. 그죠? 이미 이제 효용이 지났고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많죠. 막 집에 살라 그러면 20억씩 주고 집을 사야 되고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살면서 이제 낙후된 그 거주 환경에 살면서 이제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그 증가되게 되면서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인구이동을 하게 됩니다. 인구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게 되면 그 빠져나간 사람만큼 효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보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효용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까 효용이 증가됐으니까 대체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빅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점으로 회귀되면서 효용 자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틸리티 커브가 대도시인 경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인구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계속 도시에 살면은 효용이 떨어지겠네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우리 살기 힘들어요. 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니까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하게 되겠죠. 도시 개선하고 역사를 새로 짓고 도로를 새로 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높은 빌딩을 짓고 하면서 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 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떨어졌던 것들이 이 쉬프트 업을 하면서 이런 식의 커브가 만들어지면서 효용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용 자체가 인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커브가 있고 쉬프트 업을 해가지고 효용이 다시 점프업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효용 자체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돼서 이 커브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대로 쉬프트업을 하면서 효용이 증가하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시 효용이 증가하고 이것들이 순환이 계속되면서 대도시는 죽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패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제 그 케이스가 이제 요즘 미국에 나타났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에 반대되는 예가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 산업이 망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으면서 효용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모여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쉬프트 다운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재미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전적인 연구들은 조금 더 있는데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하고 얼마만큼 이게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용에 대한 격차 자체를 약간 매저하는 이런 것들은 좀 다른 형태로 다시 이야기 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국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지구 상향하는 형태의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 하나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시경제에서는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두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비도시, 지금 요즘 한참 뭐 군,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골 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서울이라고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시국가, 싱가포르 같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그만 도시국가가 이 모든 걸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서 이런 그 효용의 격차와 인구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용 자체가 이미 맥시멈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납부되고 시그널이 오는 거죠. 우리가 도시로 가게 되면 분명히 더 효용이 좋은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닿으면 떠나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어떤 지역에 땅 치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그 돈 가지고 여기에 재투자해서 살 게 아니라 이미 좋은 곳에다가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어차피 효용이 못 따라하는데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 버리네요. 이 줄어든 인구가 예를 들면 서울로 갔다. 그러면 여기는 효용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가 들어오고 해서 상향하지만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효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효용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보다 더 살기 좋은 어떤 곳으로 효용이 높은 곳으로 이주를 또 하겠죠. 급속도로 이 지역은 인구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종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팩트거든요. 이런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모형으로도 설명이 되고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도 있고. 자, 근데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인구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동이 되는데 이런 팩터들을 알고 우리 이대로 그러면 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도시의 불평등입니다. 이게 인구가 도시로 이제 서울로 쫙 모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효용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 내에서도 효용을 다르게 누릴 거 아닙니까? 더 많은 효용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럼 이런 도시 내 불평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개포동 구룡마을 판자촌을 이미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다 이거 갖다 재개발해가지고 여기에 다시 아파트를 지으면 돼요. 그냥 지으면 심플한 논리로 끝날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또 유입된 인구는 어디서 받을 것이냐?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내보낼 것이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개발을 할 때 그런 지역적인 관계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쉽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좀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평등이 결국은 지역 간 불평등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이렇게 농촌 마을에 빈집들이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없애고 여기를 그냥 밀어버리고 내버리면 되는 건지, 이거 할 때도 다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재가격이. 이건 국민세금으로 내면 되는 건지, 뭐 여기 놀고 있는 데는 그냥 내버리고 죽은 마을로 만들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생각들을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이제 포지티브한 도시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있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서 여기에서 결국은 대용량의 대규모로 공급을 하기 위해 약국, 병원, 그 다음에 뭐 뮤지엄이라든지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비 시설들, 그 다음에 금융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에서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면 되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건,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정체되고, 그 다음에 뭐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고 예약 잡기 위해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차치하고, 어쨌든 그게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단순한 생각, 평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도 도시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네거티브한 분들이 교통정체라든지 소음, 뭐 요즘 서울에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잠을 잡니다만 문을 열고 있으면은 이 차들의 이 소음 때문에 새벽에 잠을 계속 깨고 잠을 잘 못 자는 거, 그다음 빛에 의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플라스틱으로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과학기술적으로 썩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대규모로 이런 것들을 상업화하기는 아직 미흡한 단계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도시 주변에 있는 제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범죄 문제, 도시에서 범죄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뭐 주요한 그 도시에서 네거티브한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의 이러한 기능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만들어지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결국 비도시, 특히 농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음식, 그죠? 그 식품들,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렇게 쓰기 위한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도시 외부에서 와서 도시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 사용된 걸 가지고 포지티브한 것과 네거티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우리 도시 생태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현실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차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도시가 확장하는 거 오케이. 그럼 도시가 확장하게 되면 이걸 내버려두고 자 그럼 정부는 그걸 또 서포트하기 위해 아무런 규제 없이 가겠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보시면 우리가 갖다 일반적으로 수평적 도시 확장 이래서 그 urban sprawl 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 이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서 도시가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은 크게 이제 일컬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심, 신도시, 외곽 도시들이 생기고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에 그 생겼던 여러 가지 도시들이 이제 베드타운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됩니까? 교통 제반 시설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공공교통 시설들을 넣어줘야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점점 정체가 심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한 곳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핵으로 모이게 되면서 이걸 연결시키는 공간들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교통의 정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요즘 실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년까지만 찾아봤을 때도 극히 드뭅니다. 이 vertical urban sprawl이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드문데요. 수직적으로 이게 도시가 확장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도시 확장, 수평적 도시 확장 정책에 따라 가지고 고밀도 건축물이 밀집화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49층을 갖다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도시 스카이라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 이게 수직적으로 도시가 계속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이미 그런 거에 진입돼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도시가 높은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거기 생기는 이 컨제션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한번 그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100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앞이 엘리베이터들도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느리게 가는 자동차죠. 근데 이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 다 층마다 걸리는 거예요. 한번 출발하면 1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 옛날에는 그냥 출발해서 우리가 도어 투 도어로 해서 딜레이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수직적인 도시들이 연결이 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선형도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직도시가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이 빌딩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이런 선형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점 맞춰왔던 게 뭐냐면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고루 나누어 주자라는 컨셉으로 평균의 개념으로 도시의 혜택을 주고 거기에 따른 투자를 도시에다가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개의 개념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도시 서비스가 한 사람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베네핏은 늦게 들어온 사람은 적은 거예요. 빨리 들어온 사람은 너무 많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도시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특정 인구 수준 이상에서는 평균 도시 서비스가 이용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도시 서비스가 나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인버스 유크롬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바로 수직 도시의 하나의 예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도시들이 우리가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여기 두바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건가요? 이 샹하이에 있는 거고요. 타이페이에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이게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높은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보다 훨씬 큰 도시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제곱킬로미터에 70만 명이 살게 되는, 이런 도시를 갖다가 지금 만들겠다, 빌딩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2 롯데월드가, 롯데월드타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또 랜드마크 형식으로는 또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이제 살기 위한 거주 비용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 1층에 살 때 내려올 때 또 뭐 특급이 있겠죠. 비용을 지불하면 되니까. 이 우리나라 치면 이제 그 HOB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내고 다니는 유료 도로가 생기듯이 엘리베이터도 높이 사는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내고 층이 안 걸리게끔 하고 뭐 그런 방안으로 이제 가는 거죠. 밑에 그 중간쯤이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걸리는 거죠. 땡땡땡 걸리면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바로 선진도시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다 만들어지고 여기서 서브웨이하고 트레인하고 이 고속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한정거장 와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사실은 다른 형태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서브웨이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부산까지 바로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실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고민을 이게 이제 환경적 삶이라든지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다 도시를 연결해가지고 도시 이 생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무도 이렇게 만들고 우리 또 여기에 이종 선생님께서 좀 하실 말씀 좀 있으지 않습니까?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그런 건 아닌가요? 생태인데 이게 그거 아닌데 조경 두바이에 가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런 주택 형식들이 꽤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 건축학자들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할 때 혹은 국토 개발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거시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좀 넘어가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추이를 보시면 전국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 86년부터 2014년, 뭐 2018년 정도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분석을 좀 보니까 흥미롭게도 예외적인 하락이 우리가 이게 부동산도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요. 공급과 수요를 고려할 때 이 가파른 상승세 중에서 기본적으로 공급 정책에 의한 게 신도시 건설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했던 신도시 건설에 의한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단기간에 잠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경우가 두 번 다 수요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외환 위기랑 그다음에 이제 미국발 선물기지 관련돼 가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됐던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서울의 집값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마켓이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들었던 인버스 U 커브에 대한 걸 가지고 두 가지를 결합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본다 그러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유입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은 계속 어마어마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는 계속 있고요. 인구는 계속 증가하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공급도 뭐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죠. 신도시를 주요 경기도에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제3신도시 개발 정책도 하지만 어쨌든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공급이 이루어지면 어떤 기대를 하냐면 공급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급이 있게 되면 그 공급을 채우는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지언정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면 집값은. 왜냐하면 인구는 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부는 이 정책을 볼 때 아까 보시면 도시가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도시 확장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요 같은 경우에 그 규제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기대는 뭐냐면 정부에서는 주택은 단순한 거예요. 시장 가격이니까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는 인버스 유커브에 대한 인구 이동에 대한 논리가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은 뭐냐면 수요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거든요.
놀랍게도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늘리게 되면 더 빠르게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됩니까?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새로운 가격.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 시장에.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깜짝 선언 이런 거 조만간에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서 이 수요의 변화를 못하게끔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공산권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규제하고 억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자금 추출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추가하겠냐. 이런 분들에 대한 시책을 더 강하게 해야 아파트 가격이 높게 뛰지 않게 되는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높게 뛰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단순하게 마켓의 원리가 아니라 이 인구 이동과 그다음에 도시 특히 서울의 이런 빅시티에 대한 컨셉을 같이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서울의 집값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부동산 재화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자체의 특징과 환경적인 거, 스타벅스 위치라든지 조망권, 교육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박종훈 박사님께서는 이제 교육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거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의료, 문화의 중심지고 도시민의 특성적 차이가 이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0.6% 면적의 20%의 인구가 서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블랙홀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렸고요. 이제 다음 또 차수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내용들은 오늘은 아니고 박종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거 끊고 박종훈 박사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그런 미래 시장에 대한 미래 시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신기술들 초연계 사회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디스커션하는 형태로 하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